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언니가 쌍둥이를 낳고 출산휴직의 끝자락에 다다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돌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걱정을 이제라도 터뜨려야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영아, 너 진짜 회사 복직할 거니? 출산휴직 끝나면 복직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건 왜 묻는 거야? 언니의 어조에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듯한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는데요. 마치 너무나 자명한 일을 왜 굳이 확인하느냐는 식이었으니까요. 엄마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되는데 감당이 되겠냐 그 말이잖아. 그 순간 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고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내가 베이비시터 이미 다 확인해놨다고 했잖아. 거기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둬야 해? 지금까지도 출산휴직 내내 내가 애들을 봤는데 회사를 그만두려면 애들 아빠가 그만둬야 맞는 거지. 언니의 시선이 형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형부가 마치 갑작스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장모님. 지금까지 애들 엄마 고생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려면 제가 그만두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잘 돌봐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언니가 힘차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연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형부와 언니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엄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엄마, 내가 철저히 계획서 작성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언니의 목소리는 크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말을 마친 뒤 언니와 형부가 집을 나섰는데요. 그들의 뒷모습이 멀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던 엄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육아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닐 텐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걱정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문득 얼마 전 엄마가 언니 집을 방문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냉장고 문에 붙여놓은 정교한 시간표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설명했거든요. A4 용지에 빼곡히 적힌 스케줄표에는 분 단위로 수유 시간, 기저귀 교체 시간, 목욕 시간까지 모든 것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저귀 가는 패턴까지 엑셀로 정리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놓았을 정도였어요. 엄마, 봐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절대 문제 없을 거야. 여기 보면 수면교육 프로그램도 일주일 단위로 세분화해놨거든. 언니가 태블릿을 들고 보여준 화면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 체크리스트가 일주일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 프로젝트를 관리하듯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영아, 근데 애들이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니?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 육아하다 보면 이런저런 돌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를 대비해서 수학과 응급실 연락처도 다 정리해놨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증상별 대처 매뉴얼까지 만들어놨거든? 거기다 베이비시터 이모님 휴대폰에 택시 웹도 설치해드렸으니까 매뉴얼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옛날처럼 그냥 감으로만 키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그날 엄마 얼굴에 스친 복잡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감탄과 우려가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랑 형부가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제 말에 엄마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 가득한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예측 불가능한 것이 바로 육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걱정이 앞섰는데요. 물론 언니가 과학적이라는 말까지 거론하면서 만들었던 계획표와 이것저것들이 놀랄 만큼 훌륭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철저히 이과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언니와는 전혀 다르게 저는 문과적인 편이다 보니 육아에 그런 것이 과연 다 들어맞을까 싶었거든요. 수많은 소설책을 읽으며 인생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후 드디어 언니의 출산휴직이 끝났습니다. 언니는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복직하는 날이라 그런지 언니의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편치 않았는데요. 언니가 출근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네요. 다영아, 애들은 어떠니?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잘 돌봐주고 계시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는 여유롭기까지 했다네요. 엄마, 괜찮다고 했잖아. 이모님이 계획표대로 완벽하게 하고 계셔. 지금 실시간으로 사진도 보내주시고 있거든. 그동안 교육 잘 시켜드렸더니 아주 잘하고 계셔. 그날 오후에도 엄마는 또 전화를 걸었답니다. 다영아, 쌍둥이 밥 먹이느라 힘들었을 텐데 잘 먹였나 모르겠다. 엄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니까 전화 끊어. 언니의 어조에는 짜증이 스며들어 있었다네요. 마치 불필요한 간섭을 받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였답니다. 퇴근 무렵 엄마가 3번째 전화를 걸었다네요. 다영아, 이모님 힘드셨을 텐데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해라.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 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는데요. 딱 잘라 말하는 어조에는 더 이상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돈어르신도 같은 마음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언니가 출근하자마자 사돈어르신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다고 했거든요. 사돈, 혹시 다영이한테서 소식 들으셨어요? 사돈어르신이 애써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배어 있었답니다. 평소 점잖고 차분하신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조심스럽고 떨리는 것 같았다네요. 사돈, 저도 걱정이 태산이라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다영이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짜증을 내서 딱히 물어볼 수도 없었네요. 다영이는 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리도 차가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돈께 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하긴요. 다영이가 차가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성적이라 그런걸요. 저는 다영이가 똑 부러져서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사돈어르신의 말에는 오랫동안 며느리를 지켜보며 파악한 언니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네요. 물론 언니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존심이 센지,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계획에 개입하는 것을 얼마나 불편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늘 언니의 장점만 보려 노력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가 많이 걱정이 되긴 하셨던 모양으로 사돈어르신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셨다네요. 쌍둥이 보는 게 진짜 힘들 텐데 혼자서 감당이 될까 모르겠네요.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애들은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쌍둥이인데 말이죠. 두 분이 서로의 걱정을 공유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두 분 다 언니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나서서 도움을 제안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치만 우리는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이 함께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는데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직감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역시나 예상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회사에서 업무에 한창 집중하고 있던 오후 2시경 갑자기 베이비시터 이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네요. 목소리부터 이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느껴졌답니다. 애기 엄마, 미안한데 아침부터 몸이 너무 안 좋지만 쌍둥이들이 걱정돼서 하는 수 없이 왔는데 상태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내내 마스크 끼고 애들 봤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요. 이모님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고 말끝마다 괴로운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답니다. 아침부터 미열이 있더니 지금은 열이 너무 많이 오르고 온몸이 아파서 아이들한테 옮길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진짜 미안하지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네요. 사무실에서 나와 조용한 복도로 나가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언니가 잠시 복도에 서서 멍하니 넋을 놓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완벽하게 짜여진 하루 일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살면서 지켜본 결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가끔 정신줄을 놓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언니가 급하게 팀장에게 달려가 조퇴를 요청했고 반차를 썼던 모양이었습니다. 팀장의 난처한 표정을 뒤로하고 언니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다네요. 택시 안에서 이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모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 같았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언니의 마음은 복잡했던 것 같았는데요.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으니 정신줄을 놓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모님이 아프실 수 있다는 걸 넣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따름이었기에 엄마에게 상황을 듣던 중 조용히 입을 뗐어요. 근데 언니 성격에 그런 상황을 미리 준비 안 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네? 그렇잖아도 나도 그 부분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동안 그 이모님이랑 함께 육아하는 동안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다잖니. 거기다 그 이모님이 그동안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했나 보더라고. 그래도 사람이 언제 아플지 모르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안 했다니 좀 이상한 일이긴 하네. 엄마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듯 고개를 내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엄마, 언니한테 전화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 일을 계기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냅두려고. 그래도 쌍둥이 괜찮은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은 너도 따로 전화하지 마. 네 언니는 제대로 한번 혼나봐야 해. 그놈의 계획표에 미쳐서는 사돈이랑 내가 구닥다리라며 무시하잖니.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려야 한다니까. 그니까 언니랑 형부한테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 그동안 엄마가 언니에게 불만이 많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날 보니 쌓인 게 정말 많아 보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는데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병원에서 독감 진단을 받으셨고 최소 일주일은 치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언니가 대체 인력을 찾아봤지만 당장 짧은 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언니 성격에 마음에 드는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그날 밤 언니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진짜 큰일 났어. 큰일이라니? 혹시 이모님이 많이 안 좋으시다니? 병원에서 독감이라 일주일 이상 쉬셔야 한다고 했대. 근데 엄마도 알다시피 그때 면접을 10번 넘게 봐서 진짜 어렵게 그분이랑 인연이 닿은 거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 다른 분을 구하기도 쉽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 진짜 급해서 그래. 그 말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동안 언니가 엄마와 사돈어르신 두 분에게 구닥다리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며 큰소리치곤 했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으로 쌍둥이를 키울 것이라고 말이죠. 그랬던 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잠시 침묵을 유지하던 엄마가 입을 뗐어요. 다영아, 그럼 쌍둥이 둘을 내가 혼자 봐야 하는 거니?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이모님이 오시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할게. 언니의 말 끝에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톤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꺼려했던 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엄마가 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엄마가 일주일만 봐줄 테니까 그 사이 되도록 빨리 해결하도록 해. 엄마,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쌍둥이 돌보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 더욱 심각한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애기 엄마, 정말 미안해서 어쩌죠. 병원에서 폐렴 진단까지 받아서 우리 자식들이 당장 일 그만두라고 난리도 아니네요. 갑자기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쌍둥이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와서 나도 마음이 안 좋네요. 이모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힘없어 보였답니다. 언니가 전화를 받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데요. 일주일이면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번져버렸으니까요. 결국 베이비시터 이모님은 그만두셨고 그 이후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베이비시터를 구한다며 여러 차례 면접을 봤지만 매번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지원자와 면접을 본 후 언니가 엄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봤는데 별로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지금 많이 급한데 잘 푼 거 맞아? 당연하지. 근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쌍둥이 돌보기에는 체력이 부족할 것 같아. 그 말에 엄마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틀 후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분은 나이는 적당한데 경력이 짧아서 걱정이야. 거기다 쌍둥이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 불안해서 도저히 못 맡기겠어. 그 다음에 면접을 본 분에 대해서도 언니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엄마, 이번 분은 경력도 괜찮고 나이도 적당한데 내가 만든 계획표를 보더니 너무 복잡하다고 잔소리를 하는 거 있지? 아무래도 나랑 육아에 대한 철학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그 다음 지원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를 댔는데요. 이분은 모든 조건이 다 괜찮은데 급여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안 될 것 같아. 전 이모님보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더라니까. 면접이 거듭될수록 엄마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언니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아이 돌봄 경력, 적절한 나이, 자신의 육아 철학에 부합하는 사람, 합리적인 급여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영아,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 어떻게 사람을 구하겠니? 조건을 좀 완화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때까지도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언니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엄마, 내 자식인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잖아.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찾아봐야지. 그렇게 면접은 계속 이어졌지만 언니가 만족하는 베이비시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듯 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는데요. 다영아, 엄마 혼자서 쌍둥이 보는 게 정말 힘들거든? 엄마의 말에는 평소와는 다른 절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쌓인 피로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보였어요. 애가 하나만 울어도 힘든데 둘이 동시에 울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거기다 내가 육아를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서툴러서 너무너무 힘들어. 요즘 삭신이 안 쑤신 데가 없을 정도야.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언니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이랑 같이 보면 훨씬 나을 것 같거든. 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엄마가 말을 이어갔어요. 때마침 오늘 사돈한테 연락이 왔길래 내가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사돈이 도와드릴까요? 이러시더라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 같으면 나도 불편해서 단박에 거절했겠지만 사돈 성격이 수다분하시고 워낙 유하시다 보니까 쌍둥이를 같이 돌봐도 큰 문제 없겠더라니까. 거기다 사돈은 나랑은 다르게 경력자시잖니. 전에 정서방 형네 손주들도 한동안 돌봐주셨다 보니 나보다는 훨씬 잘 볼 것 같더라고. 엄마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다영아, 사돈이랑 같이 돌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제는 엄마 혼자서 정말 한계야. 엄마가 애원하다시피 말했지만 언니의 표정은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건 절대 안 돼. 사돈처럼 좋은 분이 어딨다고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님은 미신을 너무 믿으신단 말이야. 사돈이 무슨 미신을 믿는다는 거야?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시댁 현관 신발장 밑에 달 항아리라는 하얀 항아리에 소금을 넣어서 보관하시길래 내가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 뭐라고 하신 줄 알아? 참, 그 전에 엄마 달 항아리라고 들어봤어? 그야 나도 들어보긴 했지. 내 친구도 집에 달 항아리 그림 걸어놨던데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난 그런 미신 믿는 거 그 자체가 싫단 말이야. 엄마는 그런 거 안 믿잖아. 물론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지만 들어보니 그게 부정 타는 걸 방지하고 그렇다고 하던데 해놔서 나쁠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어머님은 그게 악귀를 쫓는다고 믿으신다니까. 요즘 세상에 악귀가 웬 말이냐고. 언니의 말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출산하기 전에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쌍둥이가 무사히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삼친할머니께 빈다고 하셨거든. 출산은 의학적인 건데 삼친할머니가 말이 되는 거냐고. 언니의 차가운 반응에 엄마가 당황한 듯 해 보였어요. 다영아, 사돈은 너가 걱정돼서 그러신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요즘 세상에 삼신할머니가 웬 말이냐고. 21세기에 살면서 그런 미신을 믿는 분께 어떻게 내 자식을 맡기겠어. 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애들 앞에서 무슨 이상한 미신적인 행동을 하시면 어떡해. 애들이 그런 걸 보고 자라면서 비과학적인 사고를 갖게 될까봐 무섭단 말이야. 그 말에 엄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지금까지의 애원하던 톤과는 전혀 다른 발끈한 목소리였습니다. 야! 이다영!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언니도 엄마가 그토록 화내는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잠시 말문이 막힌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니들 잘되라고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빌었던 건데 그게 보통 정성으로 가능하긴 할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빌어주신 게 왜 미신이야? 너랑 쌍둥이 걱정해서 그러신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도 삼신할머니는 믿거든? 삼신할머니가 왜 미신이야? 언니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어요. 달 항아리에 소금 넣어두는 것도 그분 나름대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인데
네가 그걸 왜 왈가왈부하고 난리야? 사돈이 니네 집에 달 항아리 놓아두라고 한 거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돈 댁에 놓아둔 건데 네가 뭔 상관이야? 엄마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는 너야말로 그렇게 과학적이고 완벽하다면서 지금 이 꼴이 뭐야? 베이비시터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잘난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 말에 언니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상태였어요. 다시 한번 사돈을 무시하는 발언하면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이래서 요즘 며느리들이 개념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우리 막내가 너 같은 며느리 데리고 올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태산이야. 다 필요 없고 내일부터 사돈께 도와달라고 할 참이니까 넌 상관하지 마. 하루 왼종일 쌍둥이들이랑 씨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인 줄 알기나 해. 만약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나도 내일부터 쌍둥이들 안 볼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의 마지막 말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결국 다음날 엄마는 사돈어르신께 도움을 요청했고 두 분이 함께 쌍둥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날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혀를 내둘렀어요. 좋은 대학 나왔으면 뭐해. 공감 능력이 1도 없구만. 이래서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문제야 문제. 우리 아영이는 공부는 못해도 성격이 좋아서 어디 가든 예쁨 받잖아. 이거 칭찬이야 뭐야? 암튼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 혹시나 언니가 사돈어르신께 말 함부로 할까봐 난 벌써부터 걱정이야. 그럼 내가 그냥 놔두겠어? 아주 아작을 내버려야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언니 성격이 좀 특이해야 말이지. 그러게 말이다. 진짜 저런 꼴통은 보다 처음이라니까. 가서 시원한 물이나 한 잔 가져와봐. 제가 가져다준 물을 마신 엄마가 소파에 그대로 널브러졌는데요. 쌍둥이를 돌보느라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엄마와 사돈어르신이 함께 쌍둥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한시름 놓았다며 엄마는 사돈어르신에 대한 칭찬을 입이 닳도록 했어요. 진짜로 사돈이 경력자는 경력자더라. 쌍둥이가 동시에 울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금세 울음을 그치게 하더라고. 그동안 나는 얼마나 허둥댔는지 모른다니까. 엄마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애들 재우는 솜씨가 정말 대단하셔. 나는 애들을 재우려면 얼마나 진땀을 뺐는데 사돈은 둘 다 동시에 토닥토닥 해주면서 금세 재우더라니까. 엄마는 계속해서 사돈어르신의 육아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애들이 보채면서 먹기 싫어할 때도 사돈이 먹이면 엄청 잘 받아먹고 기저귀 가는 것도 나보다 훨씬 빠르고 깔끔하게 하시더라고. 엄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배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사돈을 정말 좋아해. 사돈 품에 안기면 울던 애들도 금세 웃음꽃을 피우거든. 역시 경력자가 다르다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혼자 할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둘이서 하니까 마음이 완전 편하네. 엄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사돈어르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그 뒤에도 사돈어르신을 유심히 관찰하듯 살폈어요.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저도 편두통이 심해서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다가 외식하자는 엄마의 말에 언니네 집에서 언니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엄마와 사돈어르신이 쌍둥이들과 함께 놀고 계셨는데 퇴근 후 들어서는 언니 모습을 보자마자 사돈어르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왔니? 그럼 나는 이만 가보마. 사돈, 같이 저녁 먹고 가시죠. 아닙니다. 저도 빨리 가봐야 해서요. 사돈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사돈어르신이 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혹시나 언니가 불편해할까 싶어 서두르는 눈치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사돈 어르신은 부랴부랴 집으로 가셨고 잠시 대화를 나누던 사이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사돈 어르신이 다시 오신 게 아니겠어요? 제가 급하게 가느라 휴대폰을 두고 갔네요. 사돈 어르신이 역시나 언니 눈치를 보며 휴대폰을 찾아 다시 나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첫째 현우가 뭔가를 삼켰던 모양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우리 모두 우왕좌왕했습니다. 언니는 혼비백산한 채 소리만 지르고 있고 엄마 또한 방방 뛰며 현우 이름만 불러댈 뿐이었어요. 물론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언니에게 소리쳤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라. 그리고는 사돈 어르신이 현우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고 주먹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두고 안쪽 입방향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놀랍게도 현우 목에 걸려있던 사탕이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울음을 터뜨렸고 언니가 현우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사돈 어르신의 행동은 놀랍기만 했는데요. 119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정확히 설명하시고 아이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겠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응급처치가 끝났으니까 더 급한 환자가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돈 어르신의 말씀에는 다른 응급 환자들에 대한 배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응급처치를 잘했다며 사돈 어르신의 대처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 순간 언니가 사돈 어르신을 와락 끌어안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내 손주인데 고마울 게 뭐가 있어. 너야말로 많이 놀랐지? 사돈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하임리히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현우가 숨을 못 쉬는 거 보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언니가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전에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고 난 뒤 김 베개 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여러 번 연습을 했었거든. 나중에 위급 상황이 생기면 필요할 것 같아서 연습을 해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니? 암튼 많이 놀랐을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다시 한바탕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개뿔 계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계획서는 뒤지게 많이 작성해놓고는 정작 응급 상황이 생기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다 하고 있고 말이야. 거기다 엄마란 인간이 어디서 사탕 가져온 걸 애들 보는 탁자에 올려놔서 이런 사다를 만들어. 우리는 절대 애들 손에 안 닿게 놓는데 말이야. 아무튼 한심하다 한심해. 엄마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답답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근데도 지까지 게 사돈이랑 나를 무시해? 언니도 이번에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엄마가 이해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엄마의 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그 와중에 냉장고에 붙은 응급처치 문서를 찾고 있더라니까.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딨어 그래. 엄마의 말에는 사돈 어르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언니의 교만함에 대한 실망감도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 언니는 사돈 어르신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한 신뢰를 하게 되었거든요. 육아 관련 모든 일을 사돈 어르신과 의논했어요. 어머님, 저는 애들한테 안 좋을까봐 유기농만 먹였거든요. 근데 다른 엄마들이 너무 유난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귀한 건 맞지만 평생 유기농만 먹일 수는 없잖니. 때에 따라서는 먹여도 되지 않을까? 사돈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하긴 평생 그렇게 살 순 없겠네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 차갑던 모습과는 다르게 언니가 사돈 어르신 옆에 붙어 앉아서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전에 어머님께서 애들 생일 때 수수팥떡 하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꼭 할까 해요. 전에는 미신이라고 펄쩍 뛰더니만. 사돈 어르신이 살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니 미신이라고 해도 애들한테 좋은 거라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잘 생각했다. 붉은 팥국물이 눈에 띄는 수수팥떡은 아이의 앞날에 애군이 끼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곤 했던 음식이거든. 떡을 해서 다 같이 먹으면 좋기도 하고 말이야. 사돈 어르신의 말에 언니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음장같이 차갑고 과학만 따지던 언니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사돈 어르신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언니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계획과 과학적 방법만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언니가 이제는 사람의 마음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 같아 보였거든요. 배움은 책이나 인터넷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아 보여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몸소 일깨워 주신 사돈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